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 인내심 시험이야? 뭐냐, 인내심 시험 해봐라. 거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아이고, 방난주로 왔구나. 방난주로 오니까 내가 삶이 괴롭네. 방난주로서 유관속복의 허당 후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누가? 우리 경호 스님이. 이건 또 웬일이야. 경호는 이제 철저한 일위중행에 합류하여 세간에서 저자 속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으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쳐가지고 한 거죠. 그렇지만 경호는 한시도 선승의 본분을 저버린 적이 없다. 마지막까지 한국불교 중흥제의 모습을 지키며 1912년 4월 25일 임종계를 넘기고 전하하더라.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시 속에서 경호의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며 자신이 깨달은 불법의 이치를 시에서 선지로 녹여내고 있었더라. 이러한 경호의 선시 속에는 선시를 북녘에서 더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남녘에서는 120수, 북녘에서는 160, 140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더 시가 많이 남아있어요. 경호의 강한 자긍심과 절제된 대선지식으로서 경호의 강한 자긍심과 절제된 대선지식의 대단한 자부심으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으며 새삼 태도를 성취한 선지식의 경지를 경호는 당당히 그의 설리시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주변 환경이 경호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 깨달음의 경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호사를 다행히 경호사가 가방끈이 길고 또 문장력이 뛰어나서 그 시를 벗삼아서 선시로 토해내고 있죠. 이제 선시는 경호에 벗이 되었더라. 경호가 북녘에서 남긴 수 169수를 선시의 정서적 내용에 따라 분리하여 경호의 행적을 쫓아보면 일단은 칠원율시가 되게 많아요. 주로 북녘시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원절구는 주로 남녘시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남녘시에서도 오원절구 하나인가 있어요. 어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래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경호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니 어디로 옮기더라? 어디로 인간들 발자취가 끊어진 기이한 이것은 헐썩누더라. 천하의 절성한 누각은 천하의 절경으로 장관이더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절경을 보기 위해 다녀간다가는 몇 번이나 되었고 또 몇 가을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았느냐. 별로 없었다. 오늘도 이 절경은 변함없는 장관을 드러내고 있고 헐썩누는 정량사절 안에 있는 누각으로 정량사가 있죠? 정맥이다. 정맥혈. 정량사는 정조 때의 정증 번함이 변함 체제공 오 마이 갓드 내가 좋아하는 체제공이가 여기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량사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 체제공 때문에 그래요. 번안대감이라고 하잖아요. 번안대감. 그 이산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산을 한 10번 넘은 것 같아. 왜냐면 경허선사 만들어 보려고 경허선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려고 그냥 그 생각만 하면서 아주 이산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번안대감이 나와요. 체제공이가 1749년 30세 때 지은 거더라. 역시 그 사람은 그 좀 남다른 기품이 있는 분이고 또 좀 특이한 그런 일반인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 유생으로서도. 금산산의 비경을 조망하라고 하늘이 만들어준 최적의 명소가 헐썩누더라. 쉬고 깨어있는 자의 자리란 헐썩누에 앉고 보니 수많은 산봉우리 모두가 크게 화를 내는 듯이 기세도 당당하더라. 쉬어! 이런 얘기지. 화를 내는 듯이 그냥 기세가 당당하니까 쉬라는 뜻으로 헐썩누라고 짓고 번안대감이 헐썩누를 30세 때 지었다고 하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번안대감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30세 때 이거를 지었다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품자리를 쉬라는 거고 선승 경호인은 그 중에서 삐죽하고 작은 외톨이 봉우리가 눈에 들었어요.
산천상암 성향빛을 받아 돈부시게 밭을 한사하고 잔설이 달라붙어 있는 듯 기묘하기도 했다. 정량산은 금강산 4대 사찰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찰이에요. 표혼사에는 여러 가지 물이 많았는데 그중 주 봉우리로 내근간 일대의 40여 개 봉우리를 하늘에 바라볼 수 있고, 표혼사 아시죠? 특히 정량사 오른쪽에는 작은 도강인 활성로에는 지봉대, 봉우리를 가리키는 대라고 해서 내금강의 명소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활성로가 굉장히 명당짜리라는 거죠. 하늘에 다 내려다 보인다. 뭐가 지봉대는 기다란 상위에 각 봉우리의 이름이 새긴 수많은 원추형의 산 모형을 넣고 고정시킨 줄을 당겨 모형 끝에 맞추면 보고자 하는 봉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정량사가 자리한 해발 8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동쪽이 탁 트여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사악한 마음을 없애고, 이거 뭐예요? 활성루지. 자성에 드는 문이란 뜻으로 활성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권한대감이 보통이 아니지. 최재공이가 더욱 유명한 데 마음을 주고 뚜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곳으로 30세 때 만들었다는 것도 더욱 놀라운 일이고, 활성루는 특별히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서 내근강의 40줄에 달하는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활성루고, 그 정조를 끝까지 도는 사람도 이제 그 권한대감이 있죠. 아까 최재공. 이 문의 단간에서만 내근강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일례로 들어서 있어요. 오직 색채의 동단과 윤곽의 정밀하고 거친 정도로만 그 거리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짐작이 가질 않아. 47개 봉우리가. 그래서 또한 정량사 부근에는 옛날부터 계심대, 천일대, 진월대 등으로 불리는 전망대들이 있고, 이게 그 장소가 높고 전망이 좋은 곳이라 이래요. 이것은 높이 800m밖에 안 되는 산중턱이지만 사방이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환히 볼 수 있고,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전망이 더 높아져. 활성도가 최고 높은 곳이죠. 하지만 정량사 앞들에서만 보아도 온갖 희미하고 수려한 봉우리들을 한데 모아놓아 전해놓은 듯한 장관이 연출되기 때문에 활성로 가면 더하죠. 활성로는 높은 곳이라. 그래서 경원사사가 이 활성로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좀 허비하죠. 가기 싫어서, 떠나기 싫어서. 선승경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성루의 현관에 도취되고 말았어요. 가기 싫어. 그래서 예로부터 본인들이 활동내에 올라 그 감회를 토라는 많은 명작들을 남겨놓는다 이런 말이야. 근데 많이 못 와. 왜? 높아서 사람들이 접근이 어렵다 이런 얘기고, 정산의 진경산수하중 백미로 나오네. 금강전도. 이 금강전도가 엄청나게 잘 그린 거예요. 금강전도를 비롯한 내금강 충림도는 거의 다 정량사 활성로에서 바라본 경치를 부강법으로 부강법 공삼으로 지어놓은 것이다. 이 이종환은 택리지에서 이곳에 대해서 다음같이 기술하고 있어. 이종환의 택리지 유명하죠. 금강산 한복판에 정량사가 있고 그 절 안에 활성로가 있고 가장 요긴한 곳에 활성로가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앉으면 온산의 모습이 다 참모습과 전기가 다 보인다라고 해서 참모습과 참 전기가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가 정량사고 활성로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곳을 지금 북한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다는 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만약에 거기가 통일이 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죠? 통일이 되나? 마치 구슬구슬이 안 듣는 맑은 기운이 상쾌하여 사람 뱃속 댓글까지도 어떤 씻어버렸는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활성도가 좋다는 거죠. 한편 고려 태조왕건이 금강산에 왔을 때 산 위에서 찬란한 빛이 사방으로 퍼지며 법기보살이 나타나잖아요. 그 법기보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방광대예요. 방광대. 노을방, 빛광. 방광대는 법기보살이 나타난 곳으로 그때 왕건이 절한 자리가 장안사라고 해요. 장하던 금전벽 위 잔재되고 남은 터에 이루고 또 이루 보이도다. 장안사도 굉장히 유명한 자리죠. 그래서 왕건이 절한 자리가 장안사. 경호는 이곳에 정량사에서 장안사로 넘어가기로 하고, 넘어가는 고개인 배점이 뭐냐? 절한 장소 또는 배재령, 일명 절고개. 그래서 그 전설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도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보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가 들린 곳은 이제 활성도라는 말을 옛날부터 들어가지고 한번 꼭 가보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제 마침 가보니까 너무 좋고, 장안사도 있고 정량사도 있고, 거기 가면 유전사 있어요. 유점사도, 그죠? 유점사도 있고, 정량사는 본래 동쪽을 향하여 절을 온전했다. 그런데 그 뒤에 절은 없어지고 돌부처 하나만이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돌부처 주변에는 잡초와 검목만이 부성해졌고, 부처 위에는 그 담장이 풀과 머루와 다르던 글이 가득 채워졌다. 그런데 밤이면 이따금씩 이 불성에서 신비스러운 빛이 분만하기도 그랬죠. 그러다가 한 늙은 중이 이 근방에서 초막을 짓고 올라 살았는데, 어느 날 밤 돌부처가 꿈에 나타나 그 중에게 말하기를, 내일 임금이 남쪽 언덕에서 올라올 것이니 나를 남쪽을 향해 돌려놓아 마중하는 모습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준이 그 부처를 돌려놓죠. 그 왕이 누구야? 태조왕건이지 뭘. 헛기보살이죠.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돌부처의 말대로 불상을 그 방향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태조가 왔어요. 태조왕건이 금강산에 들어오기 위해서 앞산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고개를 넘던 왕건이 심신이 피로해서 혼잣말로 금강산의 조별인 법기보살이 현현하여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낸다면 내가 이 길을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가겠노라 라고 하니까, 그 법기보살이 황금빛을 발해가지고 하늘에 나타났고, 그가 뿌리는 광명으로 온 천지가 밝아졌더라. 그래서 이 태조왕건이 얼른 일어나 잘했다고 그러죠. 대단해요. 태조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저기가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뭐 부처님의 그 신령한 그것을 보이지 않아요. 방광도 하지도 않고. 거기야 막 요새 세상에 레이저가 팡팡 쏘아대는데 부처님이 어디서 나타나. 에휴. 태조는 즉시 여러 신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 법기보살의 발길을 발밑에 절하였다. 이때부터 법기보살이 출현한 곳을 방광대라고 했고, 왕이 절한 자리는 배제라고 했고, 이후 태조가 고개를 넘어 앉아 이르자 늙은 중이 나타나 꿈에서 본 사실을 아뢰었어요. 이를 예상해 긴 태조는 돌부처가 있던 자리에 정량사를 다시 있도록 했어요. 왜냐면 그 있던 자리가 원래는 정량사였잖아요. 그 정량사가 없어졌어. 돌부처만 담았어. 그 정량사를 다시 하도록 해서 그 불상을 금강의 법기보살로 만들어가지고 반야전에 반야전에 위치하고 약사열애상에서 육각전을 지어서 보호하도록 하였더라. 이후 정양사는 남정을 향해 앉은 절간이 되었다고 한다. 그 남정을 향해 앉은 게 뭐죠? 태조왕건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태조왕건 덕분으로 이제 정양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연담유일 선사하죠. 금강산 헐서로 중수서를 써서 이거 헐성루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더라. 금강산 헐성루 중수서를 서술하노라. 멋있죠. 오잠이 동쪽에서 솟아올라 진나라 때 오기부처 명성이 세워나왔고, 두장 불경이 서쪽에서 오자 한나라 때 금강이라는 명칭이 전파되었도다. 옛날 영랑이 득도한 지 3600년의 세월이 흘렀고, 법기가 설법하여 12000 봉우리의 권속을 건너졌다네. 법기보살. 아름다운 두대와 절집은 내근강과 외근강에 이어져 있고, 학과 난세를 타고 다니는 신선의 왕래는 그 자체가 황홀하도다. 하여튼 금강산에 대한 그거는 정말로 그 말로 미사역으로 표현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우리는 못 가니까. 정량사 헐성루는 신라 때 창관하였으니 이 전적을 찾아 신선이 노는 곳을 밝힐 것이다. 즉, 이 헐성루라는 자체가 신선이 논일던 곳이라 이 경원사가 좋아했고, 경원사가 꼭 헐성루를 가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안변 성황사 가는 길에 방향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비록 하나라의 예와 은나라의 제도는 주대에는 증험할 수 없었으나, 오나라의 위촉오 있죠. 산과 초나라의 강은 모두 악양으로 보인다. 화계가 동해에 뜨니 수기가 부상, 해가 뜨는 곳이죠. 부상의 해를 받들고 아로새긴 난간이 북으로 열려 있으니 신선 모시는 시동이 약촉해는 시기를 늦추느나, 맑은 기운이 쌓이는 곳이요 영험한 빛이 보이는 곳이라 드디어 여러 봉우리가 별처럼 들어서서 모두 엄숙한 자태를 띠게 하고, 만폭동 아시죠? 만폭동에 폭이 만가지 폭포야. 폭포가 우레처럼
물에 치듯이 시끄러워져도 고요한 기상이 떠나지 않는도다. 아이고 잘도 쓰셨네. 향로봉 정상에서 구름이, 향로봉이 지금도 제일 높죠. 향로를 이렇게 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봉우리라 향로봉이라고 한대죠. 향로봉에 눈이 오면, 첫눈이 내리면 겨울이 시작이야. 지금도 그래요. 향로봉 정상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황홀하여 가섭이 향을 사르는 연기가 있고, 가섭. 향로봉에다가 향을 사르는 연기가 이렇게 펴갖고 구름이 일어나면 그게 너무 황홀해가지고 마치 누가 향을 피우는 것 같더라. 가섭종자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 1대 제자죠. 가섭이 향을 피우는 연기인가 싶고, 흰눈이 부처의 머리 같은 봉우리를 덮으니, 무슨 봉우리? 향로봉을 덮으니 마치 파륜보살의 풍고를 보는 듯하네. 삼라만상이 어지럽게 다투어 일어나니 천마디의 말을 들어놓아도 자세히 드러내기 어려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향로봉이. 다만 상존벽해의 변천이 잦아 신선님네 누대의 아름다움을 잊었고, 세월이 흘러 스님들은 동료의 흉함을 걱정하게 되었도다. 요 나라 있죠. 지금의 강원도 관찰사 김종정 공은 대대로 벼슬하여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 신하로서 청풍 김씨의 명문 출신이다. 이거를 지금 칭찬하고 있죠. 관찰사 김종정. 한토에 별이 들이오자 첨료에는 유독한 자태가 드러났고, 바람이 삼산으로 불어와 옥절이 장생의 지역을 가리켰다. 하손이 양주의 배화를 생각하여 재차 신선의 인연을 맺고 소공이 서우의 연꽃을 감상하려 거듭 명승지를 찾아오는 격이더라. 기이한 봉우리와 깎아지른 바위들은 옛모습 그대로 이것만 벽은 무너지고 들보도 상했으니 오늘날 쓸쓸한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라. 유랑은 돌아간 뒤에도 다시 현관에 복숭아 나무를 찾았거늘 어찌 왕자가 지금 다시 와서 황주의 중로를 고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찰사가, 아까 관찰사 누구였죠? 이게 지금 금강산 헐성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관찰사 누구였어 아까? 김희정? 김종성. 관찰사 김종정공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헐성로를 다시 짓게 됐다라는 그거를 써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관찰사가 고쳐라 이란 말이죠. 중로, 여기 중로 있죠? 중로가 이제 헐성로야. 그래서 중로를 고치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고치게 되죠? 헐성로를 관찰사 김종정이가 고쳐요. 관찰사가 10가구의 부채를 내놓으니 10배를 내놨다는 얘기죠. 여러 고리의 바람에 쏠리듯 응호했어요. 관찰사가 먼저 내놓으니까 김종정이. 현감이 5발 녹봉에 여분을 내놓으니 공인들이 비가 오듯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에 위에서 행하니 아래에서 본받아 좌우에서 끌어주며 도와서 지습과 처경 두 승려도 모두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권하고 혹은 앉아서 목수들을 감독했다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의 시주가 모아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김종종이가 10배 냈고 다른 사람도 냈고 뭐 이런 얘기죠. 현감도 내고. 태산에서 석유를 내리는 달에 법도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고, 양주에서 거울을 만들던 때에 단청하고 지붕을 덮는 공사까지 다 마쳤더라. 헐성로 중수기 말하는 거예요. 헐성로 중수기. 바로 이때가 건융 46년 신축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절기더라. 산과 바위의 경관이 달라지고 숲속 시냇물은 깨탐을 더하였더라. 아쉬운 점은 주공의 적석이 훌쩍 돌아가고 소백의 감당만이 남아있구나. 그것도 지금도 많이 살았다는 거죠. 비록 비석은 우뚝 섰으나 이천의 은혜를 잊지 못하겠고 날아갈 듯 누각이 중수되었으나 초지에 다함이 없도더라. 연담유일 선사죠. 연담유일은 호남의 병승으로 병이 들었는데도 속세밖에 기인이더라. 여산에서 지팡이 날리는 도술은 비록 지로만 못하니라. 숭산에서 면박한 수련은 거의 탈마를 닮았더라. 고은의 뜻 간절하나 인후의 은혜에 찬송할 만한 문장이었고 글은 마치 벽옥을 더럽히는 것 같으니 어찌 아주 좋다는 말이나마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문장을 쓰면 더럽히다. 그러니까 간단히 썼다라는 이제 하는 거고 있죠. 지금 좋다는 말 저로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자. 연담유일.
자꾸 연담률이 뜨네요. 연담유일선사는 대흥사 북미르간 해남성이라는 바의 좌상을 해남 대흥사 연담유일스님 한중수도에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 연담유일선사가 그 시를 많이 남기신 그런 분이에요. 자세히는 안 나오네요. 어쨌든 말이 남아 없겠는가? 일단 또 여기서 이제 그 활성루가 끝이다요. 활성루 끝나고 이번에는 금강산 장안사. 그러니까 장안사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장안사에는 뭐라 했어요? 아까 태조왕건이 절하던 배골 뭐야? 거기를 장안사란다 그랬죠. 그 법기보살에게 절하던 곳을 우리가 장안사라고 그 태조왕건이 지으라고 해서 장안사가 됐죠. 자, 금강산의 경치에 홀려서 흠뻑 취한 노승경은, 그러니까 경화스님도 사실 금강산을 처음 가보는 거라 남쪽에서만 계시다가 뻥 쪘겠죠. 막 놀래서. 그죠? 한번 가보고 싶지만 우리는 못 가고 가지 않을까 세상을. 흠뻑 취한 노승경은 청량사에 들러 활성루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꼴깍 넘어가렸어요. 그리하여 경화는 한없이 정황사에서 하룻밤 시세를 치게 됐죠. 이곳에서 대중도도 대행이 대선성 경화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편히 약기찌개 또 알아봤다가는 다 꼬아박고 또 관가에다가 이튿 날 달이 밝자 경화는 마치 도망치듯이 아침 공양을 뜨는 동 마는 동 허겁지겁 그 장안사 고개로 넘어가는 고개를 탔어요. 왜? 또 걸리면 재수 없잖아 또. 그러니까 장안사로 넘어가. 장화도 거기 장안사는 북한 강원도 해양군 금강산 장경봉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승려 해령이 창건한 사찰이에요. 신라 법흥왕 때 탄건되었다는 설이 있고 551년 양원왕 때 고구려의 승려 해량이 신라에 기화하면서 망명으로 건설했다는 설이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장안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 비로전을 짓고 또 비로자나 철부를 봉황했고 장기 대장경을 절에 보관했고 보충삽을 세웠다. 근데 장안사도 홀라당 그래 타죠. 그 뒤 773년 해공한 9년에 진표 열사가 중수하였고 946년에 왕의 태호 신명왕과 황보왕후가 각각 금강경과 법화경을 금리로 해서 사경해갖고 그 비로전에 봉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불심들이 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금강경이나 이런 경을 막 금리로 써서 봉안을 했는데 지금은 970년 화재로 불타. 그리고 12년간 폐허로 있다가 982년 선사 회정선사가 함열현 등에서 토지 1050개를 보시받아서 중건을 했더라. 1343년 원나라 순제의 왕후 기씨가 기황후 알죠? 기황후. 우리 연속곡도 했던 것 같은데 그 기황후 그 여자애가 이름이 뭐더라? 있어. 황후 기씨가 고려인이었죠. 황제와 태자를 위해서 금천정과 공인들을 보내서 갱변의 감독 아래 퇴락한 당후를 재건하고 새로운 두각을 건립하게 했어요. 누가? 기왕후가. 지극한 정성과 뛰어난 솜씨는 금강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92년에 공양왕 4년에는 홍예교와 절의 사적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비 때문에 또 무너져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절이다 아니 산속이다 보니까 1459년 세조 5년에 세조가 행차해서 대웅전을 중수하게 하고 토지를 또 하사했어요. 장안사가 보통 절이 아니에요. 거기도. 네? 그래야 1477년 성종 8년에 화재로 전수됐는데 1483년에 나라에서 금 3,000강과 백미 500석을 받아갖고 일청이 다시 중건을 하게 되죠. 경화는 장안사에 재투작하기도 전에 그만 다시 금강산의 절경에 취해갖고 못 가. 거기에 빠져서 발걸음을 지체했으니 쉬었다 가는 김에 시한수라 돌파보자 라고 작정하고 바위에 앉아서 그 절경을 감상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시가
뭐더라? 금강산 명구. 드디어 금강산 명구가 나와요. 아까는 활성루 1구, 활성루 2구가 있었었죠. 지금은 금강산 명구 해가지고 길어. 얘는 7원 율시, 7원 율시. 연창병로 2분 중에 수사능시 객주절이요. 중조하 용조핫한 빕설폭에 일정신삭 삽천봉이로구나. 산금백기 천년하기 암수 정삼 백상 백장송이요. 승벌지오 춘수곤이니 홀무 심타월변종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밤이 꼬박 새는지도 모르고 시를 쓰고 계세요. 네? 여기에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스스로 마음 먹고 신기하구나. 연장병로 입중 2년이 됐어요. 연이었어요. 어가 푸를 창창한 이 푸른 절벽, 푸른 산이 푸른 절벽과 푸른 절벽이 연이어서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 입구를 따라서 구름 중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연이어져 있어. 그냥 푸른 산, 푸른 절벽, 푸른 산, 푸른 절벽이 막 굽이 연이어서 있어서 따라 들어가니까 구름 속으로 따라 들어가다 이런 얘기죠. 연이은 푸른 산, 푸른 절벽, 굽이길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수사능시 객주절이요. 누구 숫자죠? 누구로 하여금 이런 얘기예요. 누구로 하여금 능이 시객이 돼서 여기에서 이러한 절경에 머물게 하느냐. 머물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멋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을 잡아요. 지팡이를 멈추게 해요. 누구로 하여금 이렇게 됐죠? 누가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객이 된 거예요. 지팡이를 멈추게 해가지고 내가 시객이 되려고 하진다. 이런 얘기야. 용조하탄 비설퍽이요. 용이 조화를 이뤄. 그래서 뿜어내. 탄토객이죠. 뿜어내요. 뭐를 뿜어내죠? 날아가면서 눈 속에서 폭포를 토려요. 용의 조화인 듯이 눈처럼 시원한 게 날아가지고 눈이죠. 눈처럼 시원하게 날아가니까, 눈처럼 시원하다는 얘기는 그냥 하얀 눈처럼 내려오잖아요. 우리 폭포가 막 폭폭 쏟아지면은 그게 비로 물로 보이질 않아요. 막 하얀 거품을 내면서 눈처럼 시원하게 날아서 막 쏟아내. 날아서 토해내는 토할탄이죠. 폭포수와 금강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일정신삭 삽천봉이라. 예리한 정신이 아주 그냥 그 금강산의 그 예리한 정신이 뭐야? 이건 삭자는 뭐야? 꽂을 삭자죠. 꽂을삽. 창끝처럼 이렇게 꽂아 있어요. 뭐가? 천봉우리가 이렇게 천봉우리가 금강산이 꽂아 있는데 막 전부 다 창끝처럼 막 이렇게 꽂아 있다 이런 말이야. 깎아지른 하늘 위에 창끝처럼 꽂아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죠. 날카롭게. 그래서 그 정신이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는 역시 경호선사가 선승이다 보니까 그 산봉우리가 전부 다 그냥 칼날처럼 아주 기가 서 있고 그냥 깎아지른 듯이 서 있으니까 그거를 그런 말이죠. 천봉우리가 다 그렇게 솟아서 있더라. 금강산에 이제 그 봉우리 모습을 경호사가 표현하고 있는 건데, 천봉우리가 다 그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의 깎을삭, 이게 우리가 삭 했는데 깎을삭, 그 다음에 꽂을삽, 깎아질러 가지고 다 이렇게 팍팍팍 꽂아져 있더라. 이것을 이제 금강산 봉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냐. 깎을삭, 꽂을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이제 그 칼검자니까 칼처럼 아주 예리한 정신이
이 창끝처럼 솟아서 이렇게 뾰족뾰족하더라라는 것을 봉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